발견 즉시 무조건 사살. 2017년 11월 13일 새벽 2시 17분. 북한 강원도 최전방 GOP 초소에서 한 병사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성혁 가명, 당시 26세, 키 178cm의 건장한 체격, 북한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 아버지는 당 간부, 어머니는 당 일비서, 북한 최고 계층 출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온은 영하 10도였습니다. 박성혁은 보초 근무 중이었고 동료 병사는 추위에 지쳐 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거라고. 그는 미리 준비해둔 철사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북한군 철책선의 철조망을 하나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딱, 딱딱. 철조망이 끊어지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는데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혹시 누가 들은 건 아닐까? 뒤를 돌아봤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는 그 구멍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에는 지뢰밭, 뒤에는 북한군, 단 2km, 걸으면 15분이면 갈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서서 걸으면 초소에서 보입니다. 야간 투시경으로 보면 한눈에 들킵니다.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완전히 배를 땅에 붙이고 포복으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강원도 땅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돌멩이가 배를 찔렀습니다. 얼어붙은 풀잎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니 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포복으로 30cm씩 전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영하 10도인데 땀이 났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지뢰를 밟을지, 언제 총에 맞을지 모르니까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겨우 100m를 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300m, 1시간이 지났습니다. 600m, 그때였습니다. 박성혁 동무.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소에서 자신을 찾는 소리였습니다. 들켰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성혁 동무, 어디 갔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박성혁은 더욱 몸을 낮췄습니다. 숨소리도 죽였습니다. 5분, 10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싸! 하늘이 환해졌습니다. 밤이 낮처럼 밝아졌습니다. 끝났다. 박성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모습이 다 보일 것이고 그러면 총을 쏠 것입니다. 그때는 한국군보다 북한군이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조명탄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북한군들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살았다. 박성혁은 다시 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빨리 가야 했습니다. 곧 아침이 되면 완전히 끝장입니다.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1.5km, 2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MDL 군사분계선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타타타타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북한군이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없어진 걸 완전히 알아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남쪽으로 갔다는 것도 짐작한 거죠.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귓가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성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기어갔습니다. 죽더라도 남쪽 땅에서 죽자, 자유로운 땅에서 죽자. 그렇게 30분을 더 기어간 끝에 드디어 한국 쪽 철책선이 보였습니다. 2013년부터 북한은 왜 탈북자 발견 즉시 사살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이전까지는 생포에서 데려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생포에서 신문하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공개 재판하고 본보기로 처형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즉시 사살로 바뀐 걸까요? 그리고 북한 최전방을 지키는 병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키가 173cm 이상, 출신 성분 검증, 300명 중 80명만 선발. 그들은 과연 충성심 높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최전방 GOP를 목숨 걸고 탈출한 한 병사의 실화입니다. 그가 본 북한 최전방의 실상, 그가 겪은 배고픔과 감시, 그가 목격한 동료들의 탈북 시도,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걸고 넘어온 진짜 이유,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여러분은 북한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박성혁, 1991년 7월 15일생, 평양 중구역 출신입니다. 그의 집은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20층짜리 아파트 15층, 창문 밖으로는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집에 산다는 것은 곧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아버지 박철수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선전하는 일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였습니다. 어머니 김영희는 평양시 당 일비서를 역임한 인물이었습니다. 평양 전체를 관리하는 고위 간부였습니다. 저희 집은 북한에서 말하는 핵심 계층 중에서도 최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것만 보고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강냉이 옥수수밥 먹을 때 저는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었습니다. 박성혁은 평양 제1중학교를 나왔습니다. 북한 최고의 엘리트 학교였습니다. 김정은도 다녔던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북한 최고의 대학이었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공부하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기여하는 과학자. 하지만 그의 인생은 2013년 어느 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김정일의 생일이었습니다. 광명성절이라고 부르는 북한 최대 명절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셨습니다. 명절이니까 당에서 특별 배급으로 양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양주를 마시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술이 거나해지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뭔 세상인가?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김정일 동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심해졌어. 김정은 동지는 아직 젊어서 그런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당 간부가 최고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 이것은 북한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신고하면 끝이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3대가 멸족당합니다. 그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다니. 어린 성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웁니다. 부모보다 수령님이 더 중요하다. 부모가 반동적인 말을 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년이 아버지의 반동적 행위를 신고해서 영웅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 소년은 소년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나도 신고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였으니까요. 결국 박성혁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충성스럽지 못한 인간이다. 나는 수령님을 배신한 인간이다. 역설적이게도 그 죄책감이 그를 더욱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속죄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보통은 과학자가 되면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 지원했습니다. 2014년 3월 박성혁은 입대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양 근처 일반 부대로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엘리트 출신은
보통 평양 근처에서 편하게 군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최전방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조국을 최전선에서 지키고 싶습니다. 상관들은 놀랐습니다. 엘리트가 스스로 최전방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혁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신고하지 못한 죄책감을 이렇게라도 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그는 최전방 GOP 병사 선발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최전방 GOP 병사 선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까다로웠습니다. 전국에서 300명이 1차로 선발됩니다. 선발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출신 성분. 부모가 당 간부이거나 조부모가 항일 유격대 출신이거나 6.25 전쟁 영웅 후손이거나 이런 핵심 계층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전방은 남한과 직접 대치하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거기서 탈북하면 엄청난 망신입니다. 그래서 절대 탈북하지 않을 사람들만 선발하는 겁니다. 둘째, 신장. 173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175 이상이면 더 좋았습니다. 이유는 남한 군인들이 북한군을 볼 때 초라해 보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북한군은 키도 작고 왜소하다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니까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만 선발합니다. 실제로 선발 과정에서 신체 검사가 있었습니다. 한 줄로 세워놓고 선발관들이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키며 175입니다. 어깨 넓이는 55입니다. 심지어 얼굴형까지 체크했습니다. 각진 얼굴이 선호되었습니다. 남성적으로 보이니까라는 이유였습니다. 셋째, 학력. 최소한 고등중학교 졸업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평양 출신 대학 졸업자면 더 좋았습니다. 북한군 대부분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입니다. 하지만 최전방은 다릅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한 방송을 들어도 저건 거짓 선전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300명이 1차 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였습니다. 2차 선발 과정은 사상 검증이었습니다. 300명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강원도 평강군에 있는 훈련소였습니다. 첫날 밤 선발관들이 술을 가져왔습니다. 동무들 고생 많았다. 축하주다. 마셔라. 군대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순진한 젊은이들입니다. 술을 마셔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조심조심 마셨습니다. 하지만 선발관들이 계속 권합니다. 마셔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하면서요.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그때 선발관들이 슬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나저나 너희 집에서는 요즘 밥이 잘 나오냐? 아, 예.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그럭저럭? 쌀밥 먹냐? 강냉이밥 먹냐? 강냉이밥에 가끔 쌀을 조금 섞어 먹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냐? 농장원입니다. 농장원인데 식량이 부족하다고? 이상하네. 농사 짓는 사람이 왜 식량이 부족하냐?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했습니다. 술에 취한 젊은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실은 간부들이 식량을 빼돌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남한 드라마 CD를 몰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USB로 남한 노래를 들었다가 보안원한테 걸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끝입니다. 즉시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불순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이런 사람은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성혁은 조심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 간부로서 이런 테스트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입대 전에 미리 경고해 줬습니다. 성혁아, 절대 술 먹고 헛소리하지 마라. 특히 군대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너를 시험하는 거니까. 그래서 박성혁은 술을 마셔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2차 테스트도 있었습니다. 자수서를 쓰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불순한 것을 본 적이 있으면 자수하라. 자수하면 용서해 주겠다. 백지를 나눠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저는 2012년에 중국산 CD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친구가 남한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남한 화장품을 팔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렇게 쓴 사람들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한 것을 봤다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요. 진정한 충성파는 불순한 것을 애초에 접할 기회가 없어야 합니다. 안 쓴 사람들도 문제였습니다. 왜 안 썼느냐? 못 봤습니다. 거짓말. 북한에서 살면서 불순한 것을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럼 너는 누가 불순한 것을 하는 걸 봤을 거 아니냐? 그걸 써라. 결국 다시 백지를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제 친구 이 남한 방송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쓴 사람은 합격했습니다. 충성스럽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박성혁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안 쓰냐? 진짜 못 봤습니다. 저는 평양 핵심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불순한 것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발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혁의 출신 성분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양 중구역 출신,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 부친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군. 합격이다. 3차 테스트는 더 교묘했습니다. 심리검사였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냐? 김일성 대원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사람은 김정일 대원수님입니다. 세 번째는 김정은 대원수님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수령님보다 부모님을 네 번째에 놓았다는 게 문제니까요. 진정한 충성파는 네 번째도 수령님, 다섯 번째도 수령님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만약 어머니와 김정은 원수님이 물에 빠졌다면 누구를 먼저 구하겠느냐? 정답은 뻔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만으로도 탈락이었습니다. 이렇게 3차례의 테스트를 거쳐서 300명 중 80명만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종 합격자 80명 중에서 간부집 자식은 단 5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75명은 노동자, 농민 집안 자식들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출신 성분을 그렇게 따졌는데 왜 간부집 자식들이 대부분 탈락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간부집 자식들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남한 드라마, 남한 노래, 중국 영화를 접했습니다. USB, CD, MP3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몰래 봤습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집 자식들은 그런 거 접할 돈도 없었고 순수했습니다. 세뇌당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오히려 가난한 집 자식들을 더 신뢰한 겁니다. 얘네는 순수하니까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탈북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가난한 집 출신 최전방 병사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남한을 직접 보고 남한 방송을 직접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박성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충성파였습니다. 진심으로 김정은 원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전방에 가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014년 8월 15일 박성혁이 최전방 GOP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강원도 평강군 인근 정확한 위치는 밝힐 수 없지만 MDL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시설이 생각보다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최전방이 최고 대우를 받는다고 배웠는데 막상 와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병영은 낡았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벽에는 균열이 가 있었고 겨울에는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침대도 제대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나무 판자 위에 얇은 이불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석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루에 2시간만 난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 식사 시간, 하루에 밥 한 공기 100g, 북한군 1인당 하루 쌀 배급량은 공식적으로 800g입니다. 한 끼에 약 250g씩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최전방 GOP는 특수부대라서 배급이 3배 더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날 배식 받았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밥그릇에 담긴 게 너무 적었거든요. 이게 뭐지? 했는데 선임이 이게 정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병사들에게 오는 쌀은 하루 100g 정도였습니다. 한 끼로 치면 30g 정도. 30g은 어른 주먹 반 정도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먹느냐? 물을 5배 넣습니다. 그러면 죽이 됩니다. 그 죽을 먹는 겁니다. 하지만 죽도 제대로 된 죽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으니까 거의 물이었고 쌀알이 몇 개 둥둥 떠다니는 정도. 그걸 먹고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반찬은 소금에 절인 배추 한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기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이런 특별한 날에만 고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800g의 쌀은 어디로 간 걸까요? 장교들이 빼돌렸습니다. 중간에서 가로챈 겁니다. 그걸 장마당에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임 중대장이 부임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식량을 제대로 주려고 했습니다. 그 중대장님 덕분에 한 달 동안은 밥을 좀 먹었습니다. 하루 200g 정도? 그래도 이전보다는 2배였으니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그 중대장은 좌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량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는 위에서 식량을 빼돌리는 걸 방해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새로운 중대장은 다시 식량을 빼돌렸습니다. 병사들은 다시 굶었습니다. 배고픔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훈련하다가 쓰러지는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의관은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동료 병사가 보초 근무 중에 쓰러졌습니다. 그 친구가 3일 동안 제대로 못 먹었다고 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입대 전부터 영양 상태가 안 좋았는데 군대 와서는 더 못 먹으니까 버티지 못한 겁니다. 그 병사는 후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다운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군 병원에 약이 없었습니다. 영양제도 없었습니다. 그냥 쉬라고만 했습니다. 정신력으로 이겨내라고. 2주 후 그 병사는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급성 영양실조였습니다. 22살 청년이 굶어 죽은 겁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병사로만 기록되었습니다. 그 병사의 장례식 날 부대원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정치지도원이 말했습니다. 우는 것은 혁명적이지 못하다. 동무는 조국을 위해 영광스럽게 희생했다. 슬퍼할 이유가 없다. 박성혁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는데 슬퍼하지도 못하는 게 정상인가? 의료 시스템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전방에는 군 병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건물은 낡은 컨테이너였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데 병원 안도 영하였습니다. 의료 장비는 거의 없었습니다. 엑스레이 기계 없었습니다. CT, MRI 그런 건 꿈도 못 꿨습니다. 청진기하고 혈압계 그게 전부였습니다. 약품도 부족했습니다. 진통제, 소독약, 붕대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없었습니다. 간부들이 빼돌려서 장마당에 팔았습니다. 한 번은 동료가 훈련 중에 다리를 다쳐 뼈가 부러졌습니다. 3군데가 부러져 뼈가 삐죽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즉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취제가 없어 마취 없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냥 나무 막대기를 물려주고 이거 깨물고 참아라 했습니다. 수술 도구도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의료용 가위가 없으니까 전기줄 자르는 니퍼를 사용했습니다. 그걸로 살을 자르고 뼈를 자르고 그 병사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으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군의관은 태연했습니다. 조용히 해. 혁명전사가 이 정도 고통도 못 참아? 수술은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취 없이 그 친구가 중간에 기절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래도 군의관은 계속 수술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군의관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수술을 합니다. 서방 의학처럼 화학약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민의 강철 같은 정신력으로 이겨냅니다. 박성혁은 그 광경을 보며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사람 대하는 태도인가?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는 건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부터 최전방에서는 농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선 예비 식량 확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DMZ 안에 있는 지뢰밭을 철거하고 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문제는 지뢰밭이었습니다. 북한 쪽 DMZ에는 목함 지뢰, 대전차 지뢰, 대인 지뢰, 수십만 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병사들이 직접 제거해야 했습니다. 전문 지뢰 제거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병사들한테 삽을 주고 지뢰 찾아서 파내라 했습니다. 지뢰 탐지기라도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찾았습니다. 땅을 조심조심 파면서 지뢰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도 2명이 지뢰를 밟았습니다. 첫 번째는 21살 병사였습니다. 땅을 파다가 지뢰를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꽝 폭발했습니다. 그 병사의 다리가 날아갔습니다. 무릎 아래가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동료들이 급히 달려가서 지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응급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냥 군복을 찢어서 감았습니다. 들것도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나무 판자에 눕혀서 날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날 저녁에 사망했습니다. 21살에 두 번째 사고는 더 참혹했습니다. 24살 병사였는데 지뢰를 밟았습니다. 폭발하는 순간 그 병사의 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동료들은 시체 조각을 주워 모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이런 식으로 모았습니다. 토하는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지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무들은 조국을 위해 영광스럽게 희생했다.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 더욱 혁명적으로 일해야 한다. 그렇게 지뢰를 제거하고 밭을 만들었습니다. 콩, 강냉이 옥수수, 배추를 심었습니다. 병사들이 다 키웠습니다. 훈련 끝나고 밭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고생해서 수확했지만 90%는 장교들이 가져갔습니다. 장마당에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병사들한테는 10%만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썩은 것, 벌레 먹은 것만 줬습니다. 멀쩡한 건 다 팔아먹고 한 번은 참다 못한 병사가 항의했습니다. 중대장 동무, 우리가 농사 지은 건데 왜 우리는 못 먹습니까? 그러자 중대장이 말하길, 이게 다 당을 위한 것이다. 당에서 필요한 곳에 쓸 것이다. 너희는 당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 그리고 그 병사는 사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배고픔은 병사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쥐를 잡아먹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몰래 들판에 나가서 풀뿌리를 캐먹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료가 뱀을 잡아왔습니다. 이거 구워 먹자고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겁니다. 하지만 정치지도원한테 들켰습니다. 반동적 행위다. 혁명전사가 뱀을 먹다니. 그 병사는 일주일 동안 영창에 갇혔습니다. 영창은 지하 감방이었습니다. 1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거기 갇히면 밥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하루에 한 끼만 줍니다. 그것도 물에 불린 강냉이 몇 알. 일주일 후 나온 그 병사는 해골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눈이 푹 들어가고 뺨이 쏙 들어가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동정하면 나도 사상이 불순하다는 말을 들으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모른 척 했습니다. 의료 상황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구충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 대부분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변을 보면 회충이 나왔습니다. 손가락 굵기만 한 회충이. 어떤 병사는 토할 때 회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입으로 회충이 나오는 겁니다. 군의관한테 가면 표본 가져와라. 변에서 회충 찾아서 성냥갑에 담아 가져와라. 북한에서는 지금도 이런 식입니다. 구충제를 받으려면 기생충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충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군의관도 지금 약이 없다. 다음 달에 와라 했습니다. 다음 달에 가면 또 없었습니다. 결국 병사들은 기생충을 안고 살았습니다. 배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설사를 해도 참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겨울은 더 지옥이었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석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루 2시간만 난방했습니다. 강원도 겨울은 혹독합니다. 영하 20도,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병영 안에서도 입김이 나왔습니다. 물을 떠놓으면 얼었습니다. 그 정도로 추웠습니다. 연탄가스 중독 사고도 많았습니다. 석탄을 떼면 일산화탄소가 나오는데 환기를 제대로 안 하면 중독됩니다. 한 번은 같은 막사에서 3명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3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급히 밖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23살 병사였습니다. 잠자다가 그냥 죽은 겁니다. 군의관은 산소호흡기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의료용 산소가 아니었습니다. 공업용 산소였습니다. 용접할 때 쓰는 그 산소통, 공업용 산소는 불순물이 많습니다. 사람이 마시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군의관한테 이거 사람 몸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했더니 없는 것보다 낫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 병사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 명은 나중에 뇌손상 후유증으로 제대했습니다. 박성혁은 점점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이게 조국을 지키는 병사들한테 하는 대우인가? 우리는 목숨 걸고 최전방을 지키는데 이게 우리한테 해주는 거인가? 하지만 의문을 가지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불평하면 사상이 불순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았습니다. 배고파도 참았습니다. 아파도 참았습니다. 북한군은 정신력 하나로 삽니다. 깡으로 삽니다. 우리는 위대한 원수님을 모시고 있다. 이 정도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세뇌당했으니까요. 하지만 박성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절대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 8월 어느 날 새벽,
박성혁은 보초 근무 중이었습니다. 새벽 3시,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바람에 날려온 종이 한 장이 철책선에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남한에서 보낸 전단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 거 주우면 큰일 납니다. 즉시 정치지도원한테 보고하고 태워야 합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뭐가 쓰여 있을까? 한번 볼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도 이 각도에서는 안 보였습니다. 박성혁은 조심스럽게 전단지를 주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태영호,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 망명.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태영호. 그 태영호가 망명했다고? 태영호는 북한 최고 위층 외교관이었습니다. 영국 주재공사. 그것도 대사관 2인자였습니다. 북한 외교관 중에서도 최상위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망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단지에는 더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자녀 교육 문제와 김정은 정권의 미래에 대한 회의감으로 망명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혁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북한 정권 내부에서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최고 위층도 도망치는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전단지에 실린 태영호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김정은 정권은 여러분을 위한 정권이 아닙니다. 오직 김씨 일가만을 위한 정권입니다. 여러분은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에는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박성혁은 전단지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이걸 보관해야 하나? 아니면 태워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태웠습니다.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행이니까요. 하지만 그 내용은 머릿속에 다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혁은 한국 방송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간 확성기 방송이 가장 잘 들렸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까지 3만 명 이상의 탈북민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정착금 2천만 원을 받고 주거 지원, 취업 지원, 교육 지원을 받습니다. 박성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2천만 원?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북한에서 2천만 원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평양 간부도 평생 모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인터뷰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2010년에 탈북해서 지금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 저는 함경북도 출신인데 북한에서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는 배불리 먹고 좋은 직장도 얻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박성혁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저게 진짜일까? 아니면 나만의 선전일까?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다. 남한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다. 남한은 지옥이다. 하지만 확성기 방송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 그러던 중 북한 방송에서도 태영호 사건이 나왔습니다. 물론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반역자 태영호는 공금을 횡령하고 여자 문제를 일으켜 도망친 인간 쓰레기입니다. 남조선 괴뢰들이 돈을 주고 매수한 것입니다.
그자는 곧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성혁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공금 횡령범이라면 왜 이렇게 크게 떠들까? 조용히 처리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까봐 겁나는 거 아닐까? 실제로 태영호 사건 이후 북한 당국은 긴장했습니다. 모든 부대에 긴급 사상 검열이 내려왔습니다. 정치 지도원들이 나와서 강연했습니다. 동무들, 태영호 같은 반역자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남조선은 지옥입니다. 남조선에 가면 비참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하지만 역효과였습니다. 오히려 병사들 사이에서 태영호 얘기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주 조심스럽게요. 막사에서 불침번을 설 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님, 태영호가 진짜 남한으로 갔대요? 그런가 봐. 남한이 진짜 좋은 곳일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태영호 정도 되는 사람이 목숨 걸고 갔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런 대화조차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박성혁의 부대에서 탈북 시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 10월 같은 대대 소속 병사 하나가 실종되었습니다. 아침 점호 때 한 명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갔나 했는데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 부대원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부대 안, 부대방, 산, 계곡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북한군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탈북 시도로 간주한다. 발견 즉시 사살하라. 박성혁은 충격받았습니다. 사살? 생포가 아니라 사살? 예전에는 탈북자를 생포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공개 재판을 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명령이 바뀌었습니다. 발견 즉시 사살.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생포하면 신문 과정에서 탈북 이유가 나옵니다. 배가 고파서, 자유를 원해서, 나만이 좋아 보여서, 이런 이유들이요. 그럼 다른 병사들이 동요합니다. 아, 저 사람도 같은 생각을 했구나. 나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예 사살해버리는 겁니다. 시체로 만들어서 탈북하다가 죽었다는 본보기만 보여주는 거죠. 3일 후 그 병사가 발견되었습니다. MDL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였습니다. 총에 맞아 죽어 있었습니다. 등에 총알 3발을 맞았습니다. 시체는 부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전 부대원이 모인 앞에서 정치지도원이 연설했습니다. 이자는 반역자입니다. 조국을 배신하고 적에게로 도망치려 한 인간 쓰레기입니다. 이자의 최후를 보십시오. 이것이 조국을 배신한 자의 말로입니다. 박성혁은 그 시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는 왜 탈북하려 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절망하게 만들었을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병사는 함경북도 출신이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 병사는 군대에 와서도 굶었습니다. 하루 100g 배급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한 겁니다. 차라리 죽더라도 남한에 가보자. 거기 가면 밥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남한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21살의 나이에. 그 사건 이후 부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감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CCTV가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순찰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상호 감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한 분대에 3명씩 감시조를 지정했습니다.
이들은 동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해야 했습니다. 누가 한국 방송을 듣는지, 누가 불평불만을 하는지, 누가 사상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지 모든 것을 감시했습니다. 박성혁도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치지도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성혁 동무, 최근에 사상이 좀 흔들리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저는 당에 충성합니다. 그런가? 그럼 왜 며칠 전에 남조선 방송을 들었나? 박성혁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누가 봤나? 누가 신고했나? 저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보초 근무 중에 들려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들은 게 아닙니다. 그래. 하지만 들리면 귀를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게. 만약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자네도 저 죽은 놈처럼 될 수 있네. 박성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감시받고 있어. 항상 감시받고 있어. 조심해야 해. 하지만 탈북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또 다른 병사가 실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GOP 근무자였습니다. 야간 보초 근무 중에 사라졌습니다. 동료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도망친 겁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한국 방송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군 GOP 병사 한 명이 어제 MDL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현재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부대원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정치지도원이 나와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동무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대에 사상이 불순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원 사상 검증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 숨기지 마십시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사상 검증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정치 교양을 받았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위대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자아 비판은 북한의 전형적인 통제 방법입니다. 각자 일어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훈련 중에 불평을 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이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김정은 원수님 사진을 제대로 닦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충성심이 부족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면 동료들이 비판합니다. 동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잘못입니다. 반성하십시오. 모두가 모두를 비판하고 감시했습니다. 이것이 북한 군대의 모습입니다. 동료를 믿을 수 없고 친구를 믿을 수 없습니다. 누가 스파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17년 초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탈북에 성공한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같은 부대 소속 병사 2명이 함께 탈북했습니다. 둘 다 20대 초반이었습니다. 한 명은 평안남도 출신, 한 명은 황해도 출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둘이 함께 탈북할 생각을 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둘은 서로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떠봤습니다. 나만이 정말 지옥일까? 탈북민들이 정말 비참하게 살까? 상대방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소식은 부대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2명이나 한꺼번에, 그것도 함께 계획해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한 명이 탈북하는 것은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명이 함께 계획해서 탈북한다는 것은 조직적인 반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모든 GOP 부대에 긴급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첫째, 보초 근무는 반드시 2인 1조로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감시한다. 둘째, 야간에는 4시간마다 인원 점검을 한다. 셋째, 탈북 시도자는 발견 즉시 사살한다. 사살한 병사에게는 포상을 준다. 심지어 탈북자 사살 포상제까지 만들었습니다. 탈북 시도자를 사살하면 휴가 일주일, 승진 가산점, 당 입당 추천, 이런 혜택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병사들끼리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제도였습니다. 박성혁은 점점 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탈북 시도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꿈꾸고 있구나. 실제로 박성혁이 근무하는 동안만 해도 탈북 시도가 최소 10건은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북한 정권이 숨기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고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고등학생 2명의 탈북 시도였습니다. 2017년 5월 MDG 근처 마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둘 다 17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중국 쪽 브로커가 남한 가면 밥 먹을 수 있다고 꼬드긴 겁니다. 두 학생은 밤에 몰래 DMZ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비병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총은 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니까 대신 생포했습니다. 두 학생은 압송되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정치범 수용소로 갔을 겁니다. 가족들도 함께 17살 아이들이 단지 밥을 먹고 싶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박성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밤에 몰래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면 안 되니까 입을 막고 이게 우리 조국인가? 아이들이 밥 먹으려고 목숨 거는 나라가 우리 조국인가?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 9월 박성혁은 한국에서 보낸 전단지를 또 하나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태영호의 사진이었습니다. 서울 어느 대학에서 강연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전단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여러분도 자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박성혁은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태영호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볼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구나. 탈북을 후회하지 않는구나. 그 순간 박성혁은 결심했습니다. 나도 가보고 싶다. 나만이 어떤 곳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가족은? 부모님은? 친구들은? 내가 탈북하면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 3대가 멸족당한다. 그 생각을 하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10월 박성혁에게 휴가가 나왔습니다. 5일간의 짧은 휴가였습니다. 평양 집으로 가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말랐니? 군대에서 밥은 먹고 다니니?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지막 날 밤 아버지가 박성혁을 불렀습니다. 성혁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너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니? 박성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탈북 말이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아버지가 모를 것 같니? 내 눈빛을 보면 안다. 성혁아, 아버지는 너를 이해한다. 아버지,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아버지도 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남아야 한다.
내 어머니가 있고 내 여동생이 있다. 우리를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니? 박성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 망할 세상이 잘못한 거지.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꼭 껴안았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가야겠다고 결심한다면 아버지, 가거라. 그리고 살아남아라.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너라도 살아남아라. 아버지, 저는 울지 마라. 남자가. 그날 밤 부자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성혁은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제가 꼭 다시 올게요. 그래, 우리 아들. 조심해서 가거라. 어머니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성혁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 부대로 돌아온 박성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자. 이제 가야 한다.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라도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가족들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0월 말 박성혁은 본격적으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최전방 GOP에서 탈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첫째, 북한 쪽 감시가 삼엄합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야간 투시 카메라도 있습니다. 초소마다 보초 병사가 4시간마다 인원 점검을 했습니다. 둘째, 지뢰밭입니다. 북한 쪽에도 지뢰밭이 있고 MDL 넘어서 한국 쪽에도 지뢰밭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면 죽습니다. 셋째, 순찰조입니다. 야간에도 순찰조가 돌아다닙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군견도 데리고 다닙니다. 넷째, 조명탄입니다.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시 조명탄을 쏩니다. 밤이 낮처럼 밝아집니다. 이 모든 것을 피해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솔직히 10%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첫 번째 준비 지형 파악. 박성혁은 몇 달 동안 지형을 관찰했습니다. 보초 근무를 설 때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디에 CCTV가 있는지, 어디가 사각지대인지, 어디로 가면 감시가 약한지 그는 머릿속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초소에서 50m 동쪽으로 가면 바위가 있다. 그 바위 뒤가 CCTV 사각지대. 거기서 100m 남쪽으로 내려가면 작은 계곡이 있는데 거기는 순찰조가 잘 안 온다. 계곡을 따라 500m 가면 MDL 거기가 가장 얕은 곳. 박성혁은 또한 지뢰 위치도 파악했습니다. 2013년부터 농사 짓기 위해 지뢰를 제거했고 그 작업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지뢰가 있고 없는지 알았습니다. 물론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루트는 알았습니다. 두 번째 준비 시간대 선택. 언제 탈출할 것인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이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교대 시간입니다. 보초 교대는 4시간마다 합니다. 자정, 새벽 4시, 오전 8시, 이런 식으로요. 교대 시간 직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곧 교대될 거라 정신적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교대 직후인 새벽 2시가 가장 좋습니다. 방금 교대했으니까 다음 교대까지 2시간이 남았고 그 시간 동안 탈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장 피곤한 시간입니다. 새벽 2시에서 내쉬는 사람이 가장 피곤한 시간대입니다. 생체 리듬상 그렇습니다. 보초서는 동료도 피곤합니다. 졸기 쉽습니다.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셋째,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달이 없는 날을 택해야 합니다. 달이 밝으면 보입니다. 그래서 음력 금음 전후가 좋습니다. 가장 어두웠습니다. 박성혁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11월 18일 음력으로 금음날입니다. 이날을 택했습니다. 세 번째 준비 도구 준비.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철조망을 끊을 도구.
철사 절단기를 몰래 준비했습니다. 군대에는 철조망 수리용 도구가 있었습니다. 박성혁은 그것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둘째, 나침반. 어둠 속에서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나침반도 군대에 있었습니다. 훈련용 나침반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셋째, 장갑. 철조망을 자를 때 손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작업용 장갑을 준비했습니다. 넷째, 어두운 색 옷. 야간에 눈에 띄지 않으려면 검은색 옷이 좋습니다. 하지만 군복이 문제였습니다. 북한군 군복은 카키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복 안에 검은색 속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탈출할 때 군복을 벗고 속옷만 입고 가는 겁니다. 네 번째, 준비 한국 쪽 지뢰밭 정보.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쪽 지뢰밭이었습니다. 북한 쪽 지뢰는 제가 위치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쪽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할까? 박성혁은 한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한국은 탈북자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탈북자가 지뢰 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MDL 바로 넘어 한국 쪽 첫 100m 정도는 지뢰를 안 깔았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한국군도 탈북자를 고려해서 MDL 근처는 지뢰를 안 깔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지뢰밭이 있지만 최소한 처음 구간은 안전했습니다. 다섯 번째, 준비 심리적 준비. 가장 어려운 것은 심리적 준비였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간다는 죄책감. 이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 조심해서 가거라. 아버지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살아남아라. 부모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탈북할 거라는 걸.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에 갔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몰랐습니다. 여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순진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오빠, 빨리 전역해서 와. 오빠랑 놀고 싶어. 마지막으로 집에 갔을 때 여동생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박성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여기 남아서 죽는 것보다 탈출해서 살아남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계획대로 음력 금음날이 왔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날씨는 흐렸습니다. 기온은 영하 10도.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흐리면 달빛도 없고 추우면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오니까요. 박성혁의 근무 일정은 이랬습니다. 밤 12시 새벽 4시 보초 근무. 동료와 함께 보초를 섰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평안북도 출신 20살 병사였습니다. 밤 12시 보초 교대를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고 초소로 갔습니다. 동료와 함께. 초소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2명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MDL 쪽을 감시합니다. 쌍안경으로 보면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나 확인합니다. 박성혁은 시계를 봤습니다. 밤 12시 30분. 아직이야. 아직 시간이 안 됐어. 1시. 동료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실내에 있으니까 졸음이 왔던 겁니다. 형님, 저 좀 졸려요. 그래. 그럼 잠깐 눈 붙여. 내가 지킬게. 감사합니다. 동료는 구석에 앉아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혁은 기다렸습니다. 1시 30분. 동료가 완전히 잠들었습니다.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다. 박성혁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준비해둔 철사 절단기, 나침반, 장갑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벗었습니다. 검은색 속옷만 입었습니다. 춥지만 참아야 해. 2시. 박성혁은 초소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소리를 냈습니다. 동료가 움찔했습니다. 박성혁은 멈췄습니다. 깼나? 하지만 동료는 다시 코를 골았습니다. 휴. 박성혁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가 온몸을 얼렸습니다. 하지만 긴장 때문에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박성혁은 초소에서 50m 떨어진 바위로 갔습니다. 사각지대였습니다.
CCTV가 안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잠깐 숨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좋아. 계속 가자. 바위에서 철책선까지는 30m, 30m가 엄청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3km처럼. 박성혁은 엎드렸습니다. 포복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0cm, 50cm, 1m,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돌멩이를 건드려도 안 됐습니다. 풀이 바스락거려도 안 됐습니다. 10분 후, 드디어 철책선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걸 넘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박성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동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장갑을 끼고 있었으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성혁은 철사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딱 첫 번째 철사가 끊어졌습니다. 딱 두 번째, 딱딱딱,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실제로는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5분 후 드디어 구멍이 뚫렸습니다. 사람 하나 빠져나갈 정도의 구멍이었습니다. 박성혁은 그 구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탈북자가 된 겁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철책선 밖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지뢰밭이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이 죽음이었습니다. 박성혁은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배를 땅에 붙이고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뢰는 압력을 감지합니다. 무게가 가해지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무게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엎드려서 배, 팔, 다리 전체로 무게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물론 100% 안전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서 걷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합니다. 박성혁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여기는 2015년에 지뢰를 제거했던 곳이다. 그러니까 지뢰가 없을 거다. 하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다.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자. 30cm 전진, 멈춤, 주위를 살핌, 다시 30cm 전진. 이런 식으로 가니까 1시간에 300m밖에 못 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 계속 가야 한다. 2시 30분. 박성혁은 약 500m를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성혁 동무.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소에서 자신을 찾는 소리였습니다. 들켰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성혁 동무. 어디 갔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발견되면 끝이야. 사살당해. 박성혁은 더욱 몸을 낮췄습니다. 완전히 땅에 붙었습니다. 숨소리도 죽였습니다. 제 옆 30m 정도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동료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박성혁 동무, 장난하지 말고 나와. 박성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나를 찾지 마. 5분, 10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소 7번, 이상 없나?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 박성혁 동무 있나? 잠깐 자리 비웠는데 곧 올 겁니다. 동료가 저를 감싸준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동료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탈북한다는 걸. 하지만 모른 척 해준 거죠. 그 동료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동료는 초소로 돌아갔습니다. 박성혁은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시, 박성혁은 약 1km를 왔습니다. 이제 MDL까지 1km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싸아,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하늘이 환해졌습니다. 밤이 나처럼 밝아졌습니다. 끝났다. 박성혁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보일 거야. 총을 쏠 거야.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명탄이 박성혁보다 200m 동쪽에서 터진 겁니다. 저를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있어서 쏜 거였습니다. 아마도 동물이었을 겁니다. 노루나 멧돼지. 조명탄은 30초 후에 꺼졌습니다.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박성혁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하지만 이제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조명탄이 터졌다는 것은 북한군이 경계 태세를 높였다는 뜻입니다. 순찰조도 더 자주 나올 겁니다. 박성혁은 더 빨리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복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일어나서 걷자. 위험하지만 빨리 가야 해. 박성혁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힌 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서서 걷지는 않았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마치 오리걸음처럼 걸었습니다. 이러면 조금이라도 덜 보였습니다. 속도가 빨라져서 포복으로 1시간에 300m 갔는데 이제는 1시간에 800m를 갈 수 있었습니다. 3시 30분, 박성혁은 약 1.5km를 왔습니다. 이제 MDL까지 500m.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타타타타탕 총소리였습니다. 북한군이 제 쪽으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들킨 거야. 박성혁은 다시 엎드렸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휙, 휙, 휙. 귀 옆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총알이 제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계속 빗나갔습니다. 왜지? 왜 안 맞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북한군이 일부러 빗맞힌 거였습니다. 탈북자 사살 명령은 있지만 실제로 죽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수습해야 하는데 그게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총은 쏘는 척만 하고 일부러 빗나가게 쏩니다. 물론 운이 나쁘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안 맞습니다. 박성혁은 이 사실을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총소리는 5분 정도 계속되다가 멈췄습니다. 박성혁은 다시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뛰었습니다. 어차피 들켰으니까 빨리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400m, 300m, 200m, DMZ에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4시, 드디어 DMZ에 도착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이었습니다. 여기를 넘으면 한국 땅입니다. 박성혁은 잠깐 멈췄습니다. 정말 넘어가야 하나? 마지막으로 북쪽을 돌아봤습니다. 저 너머에 평양이 있습니다. 제 고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비겁한 인간이야. 가족을 버리고 도망치는 비겁한 인간.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죽입니다. 차라리 제가 살아남아서 언젠가 가족을 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성혁은 DMZ를 넘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 쪽에서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움직이지 마라. 한국군이었습니다. 박성혁은 두 손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탈북자입니다. 쏘지 마세요. 탈북자입니다. 타타타타탕. 목이 쉴 정도로 소리쳤습니다. 총을 겨눈 채 한국군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손은 머리 위로. 박성혁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몸수색을 받았습니다. 무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한국군 병사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박성혁입니다. 나이는 26살입니다. 어디서 왔냐? 북한 강원도 평강군 GOP에서 왔습니다. 계급은 상급병입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GOP 병사라고? 최전방? 예, 맞습니다. 그들은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작전과 이쪽은 전방 GOP, 북한군 탈북자 1명 확보, 반복한다. 탈북자 1명 확보.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확인했다. 그대로 대기하라. 지금 상급 부대에 보고 중이다. 박성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시간 동안 포복하고 뛰었으니까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살았구나. 정말 살았구나. 한국군 병사가 담요를 가져다 줬습니다. 춥지? 이거 두르고 있어. 박성혁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긴장한 상태로 달려서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한국군 병사가 생수를 줬습니다. 박성혁은 그 생수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물이 이렇게 달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30분 후 헬리콥터가 도착했습니다. 박성혁 씨 헬기 타세요. 서울로 갑니다. 서울요? 네.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박성혁은 헬기에 탔습니다. 평생 처음 타보는 헬리콥터였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신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만의 기술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헬기는 1시간 후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공개할 수 없지만 국정원 시설이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 2명이었습니다. 박성혁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국정원 소속입니다. 반갑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다만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출신 지역, 부모님 이름, 학력, 경력, 모든 것을 물어봤습니다. 박성혁은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탈북자였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계속 의심했습니다. 정말 탈북자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보낸 간첩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그럼 왜 탈북했습니까? 자유를 원했습니다. 자유? 구체적으로 뭐가 불만이었습니까? 박성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밥 100g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시받는 게 싫었습니다. 항상 누군가 감시하고 의심하고 비판하는 게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조사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기에 탈북했습니까? 태영호 사건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태영호? 영국 주재공사? 예. 그분이 탈북했다는 전단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북한 정권에는 희망이 없구나라고. 조사관들은 메모했습니다. 조사는 5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부대 위치가 정확히 어디였습니까? 군사 기밀이라서 정확한 좌표는 모르지만 대략 평강군 근처였습니다. 부대 규모는 중대 규모였습니다. 약 150명 정도. 장교 이름은? 박성혁은 알고 있는 장교 이름을 다 말했습니다. 중대장은 김철수, 정치지도원은 박영희. 무기는 뭘 사용했습니까? AK-47 자동 소총입니다. 북한에서는 68식 자동 보총이라고 부릅니다. 조사관들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북한군 훈련 방식, 식사 내용, 정치 교양 내용, 북한 주민 생활, 모든 것을 물어봤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조사관이 왔습니다. 박성혁 씨, 북한에서 간첩 교육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GOP 병사면 특수훈련 받지 않습니까? 훈련은 받았지만 간첩 교육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군사 훈련입니다. 북한에서 난파 간첩이 어떻게 훈련받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저는 일반 병사니까요. 조사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봤습니다. 정말로요? 예, 정말입니다. 이런 식의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박성혁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왜 이렇게 의심하는 거지? 나는 진짜 탈북자인데. 조사 2주차.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에 센서를 붙이고 가슴에도 센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박성혁입니까? 예. 북한에서 왔습니까? 예. 간첩입니까? 아닙니다. 북한 정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에 해를 끼칠 의도가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검사는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과는 이상 없음. 진실을 말하고 있음. 조사관들이 조금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사 3주차. 북한 전문가들이 왔습니다. 박성혁 씨가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양 중구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보세요. 박성혁은 그렸습니다. 전문가들이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캠퍼스를 설명해 보세요. 박성혁은 설명했습니다. 정문 들어가면 왼쪽에 김일성 동상이 있고 오른쪽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본관 건물이.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GOP 부대 내부 구조를 그려보세요. 박성혁은 그렸습니다. 초소 위치, 막사 위치, 식당 위치, 무기고 위치. 전문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정말 상세한데요? 제가 3년 동안 거기서 근무했으니까요. 전문가들은 만족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사 3개월 차. 드디어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박성혁 씨 축하드립니다. 탈북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박성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하나원이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입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2018년 2월 박성혁은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시설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학교 같았습니다. 깨끗한 건물, 넓은 운동장, 교실. 하나원에는 박성혁처럼 탈북한 사람들이 약 100명 정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출신 지역도 다양했습니다. 함경도, 평안도, 양강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이해, 한국 법률, 취업 준비, 심리 상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경제 수준이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달러입니다. 북한은 1,000달러도 안 됩니다. 30배 차이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30배나 차이 나나? 싶었습니다. 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박성혁은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3개월 동안 하나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9시부터 수업. 음식이 좋았습니다. 매 끼니 밥이 나왔습니다. 흰쌀밥에 반찬도 다양했습니다. 고기도 일주일에 3번 나왔습니다. 박성혁은 살이 쪘습니다. 3개월 만에 10kg이 쪘습니다. 북한에서는 60kg이었는데 한국 와서 70kg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리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꿈, 총살당하는 꿈.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죄책감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이든 정권의 잘못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 2018년 5월 드디어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약 2천만 원. 생각보다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했습니다. 서울 외곽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처음 본 자기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한테도 감시받지 않는 제 공간. 박성혁은 울었습니다. 정말 자유를 얻었구나.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구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냈습니다. 10군데, 20군데, 30군데. 하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탈북자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떤 회사는 면접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력서에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쓰면 바로 떨어뜨렸습니다. 박성혁은 좌절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나는 범죄자도 아니고 그냥 자유를 찾아온 사람인데. 결국 구한 일자리는 공장 야간 근무였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급여는 월 18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힘들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8시간 근무였습니다.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품이 나오면 검사하고 포장하고 박스에 담고 허리도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북한보다는 낫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탈북자들과는 연락하고 지냈지만 자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생활하느라 바빴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친해지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면 이상하게 대했습니다. 어떤 동료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북한에서 왔다며? 북한 사람들 진짜 사람 고기 먹어? 박성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아니, TV에서 봤는데 탈북자가 증언했다며? 그건 극단적인 경우고 대부분은 안 그럽니다. 동료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에이, 거짓말. 북한은 다 그런 거 아니야? 박성혁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정착금 2천만 원 받았다며? 좋겠다. 공짜로. 박성혁은 참았습니다. 네. 2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뭐에 쓸 거야? 집 보증금 내고 생활비로. 에이, 아깝게. 나 같으면 투자하겠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박성혁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이 공짜라고? 나는 목숨 걸고 왔는데, 가족도 다 버리고 왔는데, 이게 공짜로 느껴지냐?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이해 못합니다. 탈북이 뭔지, 그 고통이 뭔지 모르니까. 박성혁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자유를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웠고 차별받았습니다. 차라리 북한에 있을 걸,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으니까, 가족도 죽으니까. 하지만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밤 박성혁은 한강에 갔습니다. 마포대교 위에 섰습니다.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손을 난간에 올렸습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끝이야.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박성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돌아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흰머리, 구부정한 등, 하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네. 박성혁은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박성혁 옆에 앉으셨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나? 젊은이가. 박성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기다려주셨습니다. 한참 후 박성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탈북자입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2년 전에 가족을 다 버리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힘들구나. 저는 비겁한 인간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려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고 싶습니다. 젊은이. 할아버지가 박성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자네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 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내가 15살 때였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지. 우리 가족은 황해도에 살았어. 아버지는 경찰이었고 인민군이 내려왔어. 우리 아버지를 잡으려고. 그래서 도망쳐야 했어. 하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은 도망치지 못했어. 몸이 약했거든.
빨리 걸을 수가 없었어. 나와 아버지만 남쪽으로 왔어. 어머니와 동생을 두고. 박성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셨어요?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었지. 하지만 어머니랑 동생은 북쪽에 남았어.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립네. 자주 꿈에 나와. 어머니 얼굴, 동생 얼굴.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젊은이, 나도 자네처럼 생각했어. 내가 비겁한 인간이다. 가족을 버렸다고. 하지만 말이야. 할아버지가 박성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살아남은 거야. 자네가 죽으면 가족도 희망이 없어. 하지만 자네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어. 통일이 되면 그때 가서 가족을 찾으면 돼. 미안하다고 말하면 돼.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야 해. 제발. 할아버지는 박성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70년을 기다렸어.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자네는 이제 2년밖에 안 됐잖아. 젊은이, 희망을 잃지 마. 우리가 살아야 가족도 희망이 있어. 박성혁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살겠습니다. 꼭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혁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장 일을 계속했습니다.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월급 18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6개월 후에 6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 돈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노량진 학원을 다녔습니다. 공장도 다니면서요. 죽을 것 같았지만 버텼습니다. 꿈이 생겼으니까요. 대학 가서 공부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평균 95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수학 100점, 영어 98점, 국어 90점.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탈북자 특별 전형으로 IT 관련 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습니다. 탈북 이후 한국에서의 도전, 미래 계획. 서울의 대학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박성혁은 울었습니다. 엄마, 저 대학 갔어요. 한국에서 대학생 됐어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시기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29살, 동기들은 19살. 하지만 배우러 온 거니까. 컴퓨터 언어, 자료구조, 알고리즘.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박성혁을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박성혁 학생, 우리 연구실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요? 저를요? 우리가 북한 정보통신 연구를 하거든요. 북한 인트라넷, 해킹 기술, 정보 통제, 학생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박성혁은 기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구실에서 월급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경험이 쓸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탈북자 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탈북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성혁은 고민했습니다. 얼굴을 공개하면 북한에서 보복하지 않을까?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숨어 살 수는 없어. 당당하게 살자. 강연 당일 300명의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북한에서 탈북한 박성혁입니다. 학생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박성혁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배고픔, 감시, 지뢰밭, 2시간 포복, 한국 적응.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북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박성혁은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는 잘못이 없어. 북한에 태어난 게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언젠가 우리가 만날 거야. 그때까지 견뎌줘. 희망을 잃지 마. 그 말을 하면서 박성혁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구나. 박성혁은 계속 강연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업, 군부대. 한 달에 10번 정도 강연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얻었다. 북한을 다시 보게 되었다.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과장한다. 종북몰이 하지 마. 처음에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제 할 일이니까. 북한에서 탈북자 가족 일부를 사면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모든 가족이 풀려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살았다는 거였습니다. 박성혁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 살아계실 거야. 꼭 2022년 2월 대학 졸업. 드디어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박성혁은 혼자 울었습니다. 해냈구나. 학위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대학 졸업했어요. 자랑스럽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2022년 3월 정규직으로 IT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연봉 4천만 원.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년 전에는 공장에서 월 180만 원 받았는데 회사 동료들은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탈북자라는 게 걱정됐는데 다들 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인정해줬습니다. 박성혁이라는 사람으로 봐주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탈북자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지혜 가명, 28살 함경북도 출신 탈북자였습니다. 2015년에 탈북해서 중국, 베트남, 태국을 거쳐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족과의 이별, 죄책감, 한국 적응.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다라고.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 박성혁은 한강공원에서 프로포즈했습니다. 예전에 자살을 생각했던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지혜야, 이 자리에서 나는 죽으려고 했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너를 만나서 다시 살고 싶어졌어. 우리 함께 살자.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자. 이지혜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러자. 가을날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50명 정도였습니다. 탈북자 친구들, 대학 동기들, 회사 동료들, 북한에서 온 가족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신부 측도 신랑 측도 가족이 없었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성혁은 입장하며 울었습니다. 행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퍼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했어요. 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내가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박성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린 이제 가족이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행복하세요.